네, 반갑습니다. 자, 반도체 패권 이동의 역사 잠깐 볼게요. 원래 처음에 미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일본으로 갑니다. 80년대 일본이 싹쓸이 했거든요, 반도체를.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으로 옵니다. 삼성이 이건희 회장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왔다가 TSMC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대만으로 갑니다. 그랬던 게 최근 들어서 미국이 지가 다시 짱 먹겠다고 발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되돌리겠다. 우리가 짱 먹을 거야. 막 이래가지고 반도체 패권을 가져오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패권의 이동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일본 얘기할 건데, 자, 그 전에 일본이 반도체 산업이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전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했었는데 그 뒤로 폭망을 했습니다. 왜 폭망을 했냐면 미국 때문에 폭망을 했는데 그 얘기 잠깐 하고 나서 오늘 이제 일본의 반도체 현황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윌리엄 쇼클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그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사람이야. 1957년에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를 만들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의 시작이라고 많이 보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연구소 소속 8명의 연구원들이 있었는데 이 쇼클리가 성격이 괴팍해요. 대부분의 천재들이 그렇잖아요. 성격이 아주 이상하고 고약해.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원들이 그 성과를 못 받아줘 갖고 못 참겠다 그래갖고 연구소를 뛰쳐나옵니다. 그래갖고 페어차일드 반도체라는 기업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합니다. 요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출신들이 또다시 회사를 줄줄이 나와가지고 반도체 기업들을 또 줄줄이 차립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게 그 유명한 인텔, AMD, 모토로라 다 아시죠? 내셔널 세미컨덕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다 이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페어차일드 반도체라는 기업에서 쪼개져 나왔다. 여기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다 차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든 무어라고 아시잖아요. 무어의 법칙으로 유명한 이 고든 무어 등이 창업한 인텔, 유명하죠, 인텔. 인텔은 1970년대 초에 세계 최초로 D램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장악해버려요. 인텔이 CPU 전문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시작은 메모리예요, 메모리. 그래서 D램을 개발했어요, 세계 최초로. 그래서 1974년도에 D램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합니다. 90%. 그래서 거의 독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윌리엄 쇼클리고 이 사람이 고든 무어인데 원래 미국이 반도체는 정말 꽉 잡고 있었어요. 반도체가 미국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 이제 주도권을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이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누가 일본 니폰 데스네가 뚱딴지 같이 튀어나와가지고 제조 기술력을 앞세워갖고 막 치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또 재수가 없으려니까 두 번에 걸쳐서 2차를 오일 쇼크 석유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기가 안 좋아. 막 불황이 닥치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가 줄죠.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막 쪼그라듭니다. 움츠러들어. 즉, 불황에 대규모 투자를 할 의지도 여력도 없어. 불황에 뭘 투자를 해.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이러고 있는데 반면에 일본 기업과 정부는 요걸 기회 찬스다 그래갖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합니다. 이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당시에 일본 기업은 우리나라 재벌, 대규모 기업 집단, 재벌처럼 막 문어발식으로 계열사, 자회사 다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계열사들을 통해서 막대한 투자가 가능했던 겁니다. 미국은 재벌이 없잖아요. 미국 기업은 재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본 이게 가능했던 건데, 그래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쏟아 부은 돈만 1980년부터 85년까지 5년 동안 무려 20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친 듯이 돈을 퍼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기업들이 순식간에 D램 시장을 장악합니다. 아까 인텔이 원래 D램 시장 장악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 기업이 홀라당 다 뺏어간 거야. 예? 인텔이 얼마나 뚜껑이 열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987년 일본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80%를 돌파했어요. 80%를. 그리고 미국 기업은 10%까지 추락해버립니다. 여기에 반도체 공급 과잉까지 발생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또 폭락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다 망하는 거야. 다. 이러다 보니까 인텔이 1985년도에 D램 사업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D램 사업, 메모리 사업을 접어버리고 CPU로 돌아선 겁니다. CPU 사업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텔 하면 CPU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TI 이게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한 그 유명한 IT 기업인데 미국 기업이죠. 얘네가 그 집적 회로 IC 집적 회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잘 나갔었습니다. 일본이 설치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 TI도 결국에는 대규모 해고를 진행했고요. 대부분의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생산 라인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운영 규모를 대폭 줄여야만 했습니다.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걸 가만히 두겠어요? 그래서 레이건, 이 당시 레이건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있는 그 1980년부터 89년까지 그 두 번을 다 해먹었잖아요. 레이건이. 그래서 이때가 레이건 행정부였는데 레이건 행정부는 일본은 이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가만 안 두겠어. 가만 안 두겠어. 그래서 다 조져버려 이래가지고 1985년도 로널드 레이건은 상무부에 일본에 덤핑 조사를 하라고 명령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1985년 미국은 이거 플라자 합의 아시죠? 아유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게 깡패지 뭡니까?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갖고 엔화 절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엔고 현상이 일어나죠. 그 일본 엔화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엔고 현상 때문에 그 일본 반도체가 미국에서 더 이상 안 팔립니다. 예전만큼 잘 안 팔려. 왜? 가격이 비싸진 거야.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일본 반도체 기업의 영향력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1986년 미국과 그 유명한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 협정이지 이게.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일본 시장의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늘려라 이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랑 비슷한 거야. 뭐 거의 반강제로 다 협박하다시피 예? 이게 깡패지 뭐야 깡패. 막 보복을 한 거죠 미국이. 예? 이렇게 갖고 이제 폭망을 하는 거야 일본에. 그 잘 나가던 일본 반도체가 폭망을 합니다. 폭망 쫄딱 망해.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걸로 끝내면 또 서운해할까봐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얼마나 또 한이 맺혔으면 1987년 일본이 제3국에서 덤핑 문제를 일으켜갖고 반도체 협정을 위반했다고. 아까 미일 반도체 협정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위반했다고 막 우겨가면서 그 유명한 통상무역법 그 무시무시한 301조를 내세워갖고요. 추가로 다 보복 조치를 시행합니다. 레이건은 손해배상 규모를 3억 달러로 책정하고 이게 얼마야? 그 당시에 와 3천억이 넘어가. 책정하고 일본 기업에 대한 보복 관세까지 발표합니다. 아예 그냥 죽일 때는 확실히 죽여버리자 이거죠. 그래서 당시 일본을 향한 수차례에 걸친 통상 압박에도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하던 미국. 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점유율 회복이 잘 안 됐어요. 미국 반도체 기업. 그 시장 점유율 회복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요걸 기회를 삼아가지고 1996년도까지 이어지는 2차, 3차 미일 반도체 협정을 추가로 계속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시장에다가 미국산 반도체 팔아먹으려고 수입을 늘려 이렇게 만든 거죠. 미국산 반도체 수입 늘려라 이렇게. 그 결과 미국은 1990년대 결국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 반도체 시장에서 겨우 영향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압박으로 타격을 받고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92년도 인텔은 일본의 NEC로부터 세계 반도체 시장 1위 자리를 빼앗아 갖고 옵니다. 예? 얼마나 속이 후련했겠어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의 그 잘 나가던 80년대 그 잘 나가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반도체 기업들이 다 쫄딱 망해갖고 오늘날까지도 해롱해롱 메롱 거리고 있었다는 거.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근데 일본이 이제 그거를 일본의 반도체 80년대 그 영광을 재현하겠다. 다시 일본의 반도체를 부활시키겠다. 저러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지금 일본의 반도체를 부활시키겠다고 일본이 하는 건지 좀 알아볼게요. 일본의 계획 이런 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일본의 반도체가 폭망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살리겠다고 저러는 건지. 자, 일본의 반도체 산업 부활 프로젝트. 먼저 큰 그림을 일본이 어떻게 그렸냐면 이 아시겠지만 미세 공정이라고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뭐 몇 나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나노는 10의 9승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억분의 1. 그러니까 1을 10억 개로 나눈 거 쪼갠 건데 이게 일단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봤을 때. 그래서 이 40나노 이상이 있고 12에서 28나노 그다음에 중간급이죠. 그리고 2나노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요 나노스가 작을수록 첨단이에요. 그리고 이 나노가 클수록 구형, 구닥다리. 그래서 이거에 이 구형 반도체 40나노 이상 이거는 뭐 석기시대 기술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거는 일본의 기업 반도체 기업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가 맡아서 이거를 하겠다. 이 반도체 40나노 이상 반도체는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가 맡아서 생산하겠다는 얘기고, 이 범용 반도체 12에서 28나노급 요 반도체는 아시죠? 대만의 TSMC 이거를 이 구마모토 현에다가 공장을 유치를 해갖고 공장을 짓게 해서 여기서 생산하겠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첨단 반도체 2나노 이하 이거는 일본의 그 합작 법인 라피더스를 세웠습니다. 일본이 이 반도체 합작 법인인데 이 라피더스를 통해서 생산해 내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 나노급으로 세 가지 등급을 나눠 가지고 크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맡아서 생산을 하겠다 이건데, 저는 좀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라피더스가 어떤 합작 법인이라고 했는데, 일본 정부하고 도요타, 소니 뭐 이런데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2022년 재작년이죠. 공동으로 설립한 거예요. 합작 법인 반도체 전문 기업이다. 2027년도 3년 남았죠. 2027년도에 2나노급 반도체 생산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일본의 수준이 40나노급 40나노밖에 못 만드는데 갑자기 이거를 점프를 해갖고 2나노급 최첨단 반도체를 3년 만에 만들어내겠다 지금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예? 아무리 미국에서 기술 이전한다고 하지만 이거 불가능해. 일본 정부가 주도했거나 다수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한 사업이 성공한 역사가 없어요. 이 얘기를 왜 꺼내냐. 합작 법인 공동으로 설립했다고 그랬잖아. 일본 정부, 도요타, 소니 이런 기업들이 합작으로 법인 만들어갖고 세운 게 라피더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사공이 너무 많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일본 정부도 끼어 있어. 지분 갖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얼마나 또 간섭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 이거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이렇게 해갖고 일본 정부가 주도했거나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히타치 제작소하고 NEC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통합한 엘피다 메모리. 엘피다 아시죠? 엘피다 들어보셨죠? 메모리 기업 엘피다, 일본 엘피다 파산했잖아요. 2012년도에 미쯔비시 전기, 히타치, NEC 반도체 부문을 통합한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이거 40나노급 만든다는, 얘네도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공적 자금 지원받았어요. 예. 그래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라피더스, 예, 사공이 너무 많아서 저는 별로, 예, 회의적으로 봅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일본 반도체 산업의 현황을 또 잠깐 보면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이 빵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1980년대는요. 1980년대 일본 반도체 잘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무려 일본 반도체 기업이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안에 든 일본 반도체 기업이 6개나 있었어요. 6개. 그 중에 1등이 NEC였고, 2021년도에 일본 경제 산업성은요, 2030년이 되면 일본 반도체의 세계 점유율, 시장 점유율은 제로다, 빵프로다라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2022년 도요타, 소니, 엔티티 같은 대기업들을 모아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아까 재작년에 출범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거 아까 제가 했던 얘기네. 2027년 2나노 첨단 반도체 생산하기로 지금 계획 목표를 잡아놨다.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 왜? 현재 일본의 반도체 제조 실력은 40나노 수준. 이거 석기시대 거다, 석기시대. 3나노, 최근 3나노, 5나노가 지금 현존하는 최대 최첨단 그 반도체라고 하는데, 3나노, 5나노, 2나노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40나노는요 10년 이상 뒤처진 기술이에요. 석기시대 기술. 이것 봐. 그래서 지금 일본 반도체 그 수준이 40나노 기술 수준이 40나노밖에 못 만드는데, 예? 뭘 3년 만에 무슨 2나노급 첨단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이래가지고 지금 GPU를 만들겠습니까? 얘네가 무슨 가속기를 만들겠습니까? 엔비디아가 저렇게 치고 나가는데, 예? 이거를 지금 뭐 수년 내에 이거 따라잡을 수 있어요? 이거? 자, 현황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일본이 나름대로 자기네 자체 기술 갖고 40나노급밖에 못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자체 기술로는 안 되니까 머리를 굴렸습니다. 머리를 굴려갖고 지금 그 해외에 유수한 TSMC를 비롯해서 반도체 기업, 즉 공장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지금 돈 팍팍 써가면서 꼬시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와. 일본에다가 공장 지어 이러고. 그래서 1단계 전략은 첨단 반도체 공장, TSMC 같은 그런 첨단 반도체 공장을 유치를 하는 거고, 2단계는 그렇게 해서 공장을 유치하고 나면 그 유치한 공장을 상대로 일본이 소부장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비하고 소재 쪽으로는 거의 꽉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상대로 장비하고 소재를 팔아먹겠다. 이런 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왜 이렇게 첨단 반도체 공장 유치에 혈안이 돼 있냐, 미쳐 있냐, 일본이 자력의 기술로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되니까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동참을 해갖고, 즉 이 말은 뭐야? 바꿔 얘기하면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못 따라잡을 것 같으니까 미국한테 철썩 붙어가 달라붙었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한테 알랑방구 끼면서 기술이라도 좀 이전 받으려고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공급망 재편하고 있죠. 아까 그랬잖아요. 첫 시간에 원래 미국이 반도체 산업이 미국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대만으로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패권이. 그걸 다시 가져오려고 미국이 안달복달해 갖고 지금 미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다 뭐 공장 지으라고 꼬시고 있고 막 일본도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 중심은 공급망 재편 구축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 TSMC, 소니 공동으로 구마모토 현에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구마모토 현에 반도체 제1공장을 건설했잖아요. 미국 마이크론은요 또 일본 히로시마 공장에 5천억 엔 5조 정도 되는 우리 돈으로 5조. 요걸 투자해갖고 2025년부터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일본에 보조금 받아갖고 반도체 시제품 생산 라인 2025년 가동 예정이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야 우리 일본에다 공장 지으면 보조금 팍팍 지원해줄게 이거예요. TSMC에다 4,760억 엔 지원해주고 라피더스 3,300억 엔, 삼성전자한테도 100억 엔, 한 1,000억 정도 되겠네요. 미국 마이크론에 2,000억 엔, 2조 정도 지원해주고 또. 예? 반도체 장비 소재 소부장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장악했죠. 아직도 이쪽 분야는 장비 소재 부품 이런 거는. 지금 뭐 도포 장비 일본 점유율은 90%, 밀봉제 80%, 레지스트 70% 거의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공장, 첨단 반도체 공장을 일본에다 유치해가지고 이 공장들을 상대로 장비하고 소재를 팔아먹겠다 이겁니다. 예. 지금 일본의 생각은 그거예요. 그래서 구마모토 현 TSMC 공장 조금만 좀 알아볼게요. 올해 2월 달인가 3월 달인가에 개소식했죠. 제1공장. 그래서 2024년 4분기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TSMC가 이 공장 만드는데 건설하는데 12조를 투자했습니다. 이거 쉬운 결정 아니에요. 12조. 여기에 이제 일본 정부가 4조 3천억을 지원했고요. 12에서 28나노 웨이퍼를 월 5만 5천 장 이상 제조할 그런 캐파가 되고 TSMC가 또 약 19조를 또 들여가지고 그리고 일본 정부는 약 7조의 보조금을 또 지급해갖고 2027년 말 가동 목표로 해서 인근에 구마모토현 제1공장 바로 옆에 인근에다가 제2공장을 건설할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2공장은 올해 말에 착공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TSMC가 이제 1공장, 2공장 이렇게 일본으로 들어오니까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따라서 들어오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TSMC가 신호탄을 쏜 거죠. 일본 반도체 투자 현황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2028년까지 일본 내 반도체 투자 금액은 총 9조 엔. 지금은 10배가 안 되는데 엔화가 그죠? 약 90조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뭐 90조, 85조, 90조 정도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피더스 아까 얘기했죠. 일본의 합작법인 이거 얘기했던 거죠. 아까 2027년 2나노 반도체 생산 목표로 공장 건설에 나섰고요. 도시바로움은 3,800억 엔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동 생산하기로 했고 키옥시 아시죠? 이와테현과 미에현 공장에 7,200억 엔 투자해서 3차원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생산할 예정. 소니는 구마모토 현에 이미지 센서 칩 신공장 건설 예정. 부지 매입 끝났답니다. 예. 대만의 PSMC는 미야기 현에 8천억 엔을 투자해갖고 2027년부터 40에서 57나노 생산 예정. 근데 이게 보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뭐 잘못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 쓸데없는 데다 투자하네. 예? 40에서 57나노 그리고 이미지 센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예? 아니 이게 지금 요 라피더스 요거 2나노 반도체 생산 목표로 공장 건설에 나섰다는 거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시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미국의 아이러니 그랬는데 아까 앞서 살펴봤죠. 80년대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왜 폭망했는지. 결국 미국 때문에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80년대 반도체 제국 일본을 몰락시킨 건 미국이었는데 그렇게 못 죽여서 안 다리더니 지금은요, 일본의 반도체를 부활시켜줄게 그러면서 막 손을 쓱 내밀어요. 내가 도와줄게, 내 손 잡아. 미국이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속보입니다. 왜 손을 내미나? 왜 도와준다고 저럴까요? 일본이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이용 가치가 있길래? 지금 미중 갈등, 특히 기술 경쟁, 그죠? 미중 갈등으로 인한 일본의 지정학적 가치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가치.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가치가 있다, 일본이. 대만하고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대만은 뭐 중국에 대만 침공한다 그 얘기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우리 한반도 한국은 또 위로는 북한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이나 대만이나 다. 그러니까는 여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일본을 밀어주자. 일본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즉 다시 말해 일본에다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어갖고 생산 거점으로 삼자, 그 얘기예요. 프렌들리 쇼링. 그래서 대만과 한국 이외 일본이라는 생산 거점을 하나 더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라피더스는요, 아까 그 2027년도에 2나노 반도체 생산 목표로 공장 건설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뭘 믿고 3년 만에 40나노에서 갑자기 점프를 해갖고 2나노 반도체를 만드냐. 뭘 믿고. 이거 믿고 있는 것 같아요. IBM. IBM하고 손잡고 2027년까지 2나노 공정 기반의 반도체 생산을 목표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IBM과는요, 이미 2나노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라피더스가. 그러니까 IBM한테 기술 이전 받기로 이미 계약 체결이 된 겁니다. 근데 IBM이 2나노 기술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산 경험이 실제로 그렇게 풍부할까요? 이게 TSMC나 뭐 이런 데만큼 생산 경험이 풍부할까? 왜 또 이렇게 하냐? 그 미국이 이렇게 반도체 부활시켜 주겠다고 손 내미는 또 다른 이유. 반도체를 두고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이 아시겠지만 AI 반도체라든가 이런 첨단 반도체, 특히 첨단 반도체, 중국이 아예 그냥 진출, 그 시장에 발도 못 붙이게 하려고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고, 뭐 장비 규제부터 시작해갖고 막 온갖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지금 다 싹 잘라버리려고 저러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그 패권 경쟁이 심해지니까 미국은 일본에 첨단 기술을 제공하면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꼬붕으로 써먹으려고 일본을. 그래서 이 대략적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80년대에는 그렇게 일본의 반도체를 죽이더니 지금은 또 살리려고 저러고 있는 거다. 두 가지 이유. 그 정리하면 일본은 대만이나 한국에 비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별로 없으니까 일본에다 공장 지어갖고 생산 거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에다가 첨단 기술을 제공하면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키워가지고 자기네 꼬봉으로 써먹으려고. 예?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있어서 일본은 꼬봉으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이유. 그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저러는 거다. 그리고 일본은 자기네 이제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거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일본은 정리하면 일본의 그 전략 계획은 지금 당장 자력으로는 안 되고 기술 격차도 너무 벌어져 있다 보니까 미국한테 빌붙어 가지고 최대한 미국을 이용해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다. 예, 그렇게 정리해 드리면서 일본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